부산 해운대의 바닷가 횟집은 저녁 무렵이면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검푸르게 일렁이고 유리창에는 뿌연 김이 서려 있었지요. 그 안쪽 자리에 윤정숙은 아들 민재, 며느리 서하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흔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정숙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재는 정숙이 메뉴판을 채 펼치기도 전에 종업원을 불러 회 한 접시와 매운탕을 주문했습니다. 늘 그래왔다는 듯 너무 자연스러운 손짓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이거 드세요. 여기 자연산 도미가 맛있대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해를 함께 산 아파트에서 32해를 살아온 사람에게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정숙은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보이는 것까지 못 보는 건 아니었지요. 하영이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도 옛날이랑 달라요. 호텔처럼 좋대요.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고. 정숙은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형편이 어려워요. 그 집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크잖아요. 월세를 내시든가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정숙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니면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민재의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금이 풀린 채로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감정가 확인. 등기 서류만 맞추면 진행 가능. 짧은 두 줄이었지만 정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집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집을 어떻게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정숙에게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모두 쏟아붓고 정숙이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받은 월급을 아껴 보태고 두 사람이 30년 넘게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린 계단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방도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문자 무슨 얘기니? 민재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순순히 답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32해 넘게 살림을 해온 여자의 감각으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불을 켜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다 다른 그 수첩은 행정실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써온 습관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있었던 일을 육하원칙대로 적어두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숙은 볼펜을 쥐고 오늘 밤의 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횟집의 자리, 민재의 말, 하영의 웃음,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떴던 두 줄의 문자까지. 글씨를 적어가는 동안 마음속에서 감정 하나가 서서히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서운함. 하지만 문장을 적을수록 서운함은 옅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섰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밤바다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줄에 정숙은 또박또박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 등기부등본 확인. 펜을 내려놓은 정숙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근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앞에 서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행정실에서 30해 가까이 서류를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떨림 없이 차근차근. 발급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바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 위에 앉아서 안경을 고쳐 쓰고서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소유권이 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 접수.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민재 부부와 횟집에서 마주 앉아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숙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굳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서늘함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각. 아들이 며느리가 이미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웃던 얼굴 뒤에서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장은 남한테 맡기지 마라. 가족이어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그저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색이 바랜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등기권 리증, 재산세 영수증, 관리비 이체 내역,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한 상속 서류까지.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파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전직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었습니다. 민원 서류를 처리하고 회계 장부를 맞추고 공문이 날짜 하나까지 놓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서를 세웠습니다. 집문서, 세금, 관리비, 은행, 문자, 녹취. 파일을 정리하는 손끝은 침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가서 집 정리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안에 숨은 뜻을 알아챘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버린다. 전화 너머에서 하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서운해요. 좋게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숙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좋게 하자는 말은 서류로 보내라. 하영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바다는 오늘도 무심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32해를 함께 산 집이 위태로워지고 있는데도 바다는 그저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파일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그 한 줄이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문득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강태호 변호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누구보다 오래 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펼쳐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강태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낡은 소파와 손때 묻은 책장이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태호는 정숙이 내민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등기라는 게 이렇게 조용히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서류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정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부딪히지 마세요. 싸우면 사모님만 불리해집니다. 대신 기록을 모으세요. 문자, 통화, 방문, CCTV. 전부 다요. 정숙은 그날로 인감을 변경하고 등기 변동 알림을 신청하고 은행에 이상 거래 알림을 걸었습니다. 태호는 정숙에게 짧은 문장 3개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보내라.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라. 이 3마디만 하세요.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정숙은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 민재와 하영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민재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요, 진짜?
하영의 목소리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열어주시면 저희 관리실 부를 거예요. 정숙은 대답 대신 인터폰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판단이 흐려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그 말이 문틈을 넘어 정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숙은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운동화가 작아졌을까봐 밤마다 몰래 아이의 발을 재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급식비 봉투를 다른 것보다 먼저 챙기던 아침들. 열이 오른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뛰던 겨울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그 기억 속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을 무기 삼아 어머니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붙이는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2월 14일 민재 하영 요양원 발언. 문 밖의 목소리는 한참 뒤에야 잦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문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하영의 전화, 문 앞에서의 말들. 하나씩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평생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였습니다. 윤정숙님,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 쪽에서 어머님 건강 문제로 상의 드릴 게 있다고 하셔서요. 이번 주 안에 회의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이웃들 앞에서까지 무력한 노인 취급을 받게 생겼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등기부등본, 문자 캡처, 통화 녹음, 오늘 밤 찍은 영상까지. 낱장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문득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의는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숙을 무너뜨리려는 자리에서 정숙은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파일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주에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파트 관리동 회의실에는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종이컵과 정수기 물이 놓여 있고 입주자 대표 몇 명과 관리소장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재와 하영은 이미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강태호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정숙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는 민재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집 관리를 잘 못하세요. 서류도 자꾸 헷갈려 하시고. 저희가 옆에서 챙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몇 입주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정숙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하영의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하영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사, 몇 월 며칠에 상담을 받았는지 말해보세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문자 캡처, 통화 녹취록, 인터폰 화면 캡처, 은행 상담 기록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태호가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는 윤정숙님 동의 없이 접수된 가등기 신청 내역입니다. 접수일은 두 분이 어머니와 식사를 하신 날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자택 앞에서의 발언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숙은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내 집을 지키는 짓이다.
그때 문 옆에 앉아있던 이웃 박복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님이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만 요양원 들어가면 집 정리 빠르다고 하시는 걸요. 하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사람을 뭘로 보고?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정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우리가 왜 엄마 집을 빼앗아요? 우리가 자식인데.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문자는 뭐였니? 감정가 등기 서류. 회사 일이라고 했었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여긴 내 집 거실이 아니고 기록이 남는 회의실이야.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도 하영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은 정숙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서 법원의 가등기 말소와 접근 제한을 신청하겠다고 정숙에게 알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하영이 정숙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은행 직원 이선영이 정숙의 계좌에 이상 거래 알림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새 도어락을 달고 복도 CCTV 열람 요청서도 작성해 관리소에 제출했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민재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합의서였습니다. 집 처분 권한을 민재에게 넘기면 그 대가로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야. 종이를 접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합의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합의서 거절하겠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후로는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창밖의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결정했어요. 정숙은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굴리던 생각을 꺼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이 이 집에 살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파트를 노인 주거권 보호재단으로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 부부가 다시는 이 집을 상속이나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못을 박는 선택이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드님께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훔치려는 손을 떼어내는 거예요. 법원 조정실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다고 빚이 쌓였다고 하영도 시댁 눈치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렸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의 가슴을 흔드는 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그 아픔과 별개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이름을 베끼면 안 됐어.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정숙의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시도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가등기 말소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민재 부부는 정숙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전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던 날 민재는 복도에서 정숙을 잠깐 붙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숙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용서는 마음에 남겨두더라도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다시 해운대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과의 사진도 삐걱거리는 마루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집이 아니라 정숙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자는 밤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이제는 새로 단 도어락 소리, 서랍 속 파일철, 통화 녹취록, 신탁 서류가 조용히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웃 박복래가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경로당에서 이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비슷한 걱정 안고 살거든요. 자식한테 도장이나 통장 맡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 앞에서 정숙은 수첩을 펼치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인감도장은 맡기지 말 것. 등기부등본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급하다는 말은 기록할 것. 서류 없는 부탁은 거절할 것. 가족이라도 통장과 도장은 분리할 것.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딸이 통장 가져갔는데 그것도 적어야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적으세요. 없는 기록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해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습니다. 내가 지킨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된 삶이다. 민재 부부에게 빼앗길 뻔한 집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 살던 정숙은 더 이상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습니다.